1950년 봄, 20살의 김준호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 박영희와 사랑에 빠졌다. 영희는 긴 머리를 하나로 따아내린 채 항상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준호가 처음 그녀를 본 것은 마을 우물가에서였다.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이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아름다워 보였다. 영희야, 나와 함께 살지 않겠니? 석양이 지는 언덕 위에서 준호는 용기를 내어 청혼했다. 영희는 볼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가을에 혼례를 올리기로 약속했다. 영희의 아버지도 준호의 부모님도 이 결혼을 기뻐했다. 준호는 농사일에 성실했고 영희는 바느질과 요리 솜씨가 뛰어났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들의 결혼을 축복했다. 준호야, 우리 꼭 행복하게 살자. 영희는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작은 손은 따뜻했고 준호는 이 손을 평생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마을 뒷산에 올라 미래를 그려보았다.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으면 좋을지, 어떤 집을 지을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혼례 준비가 한창이었다. 영희는 어머니와 함께 혼수를 준비했고 준호는 아버지와 함께 신방을 꾸몄다. 마을 아낙네들은 혼례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새벽 갑작스러운 포성이 평화로운 마을을 뒤흔들었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황급히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준호와 영희는 서로를 찾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없었다. 영희야, 영희야. 준호는 피난민들 사이에서 영희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곧 입대 영장이 나왔다. 20살의 건장한 청년이었던 준호는 어쩔 수 없이 군복을 입어야 했다. 출발 전날 밤 준호는 영희의 집 앞에 서서 기다렸다. 하지만 이미 그 집은 비어 있었다. 꼭 돌아올게. 나를 기다려줘. 준호는 빈 집을 향해 중얼거렸다. 주머니에서 영희에게 줄 예정이었던 은반지를 꺼내 만져보았다. 이 반지와 함께라면 영희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다음 날 준호는 다른 청년들과 함께 기차에 몸을 맡겼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향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영희의 얼굴을 떠올렸다.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그때까지 영희가 자신을 기다려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마음만은 확실했다. 기차는 요란한 소음을 내며 남쪽으로 달려갔다. 준호의 가슴 속에는 영희에 대한 그리움과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전선은 매일 달랐다. 준호가 속한 부대는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총알이 빗발치는 참호 속에서도 그는 주머니 속 은반지를 만지며 영희를 떠올렸다.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지만 준호는 살아남았다. 영희와의 약속 때문이었다. 이놈들아, 우리가 여기서 버텨야 나라가 산다. 소대장의 외침소리가 포성에 묻혀 들렸다. 준호는 총을 꽉 쥐고 적진을 향해 나아갔다. 고향에서 영희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밤이면 별을 보며 영희와 함께 본 그 별들을 찾아보았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소식이 끊어졌다. 고향에서 오는 편지는 없었고 마을 소식을 아는 사람도 만날 수 없었다. 준호는 불안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다. 영희도 어딘가에서 자신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 1951년 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 준호는 발가락 2개를 잃었다. 군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고향 소식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마을 출신 부상병을 만난 것이다. 준호야, 너 영희 씨 소식 듣고 싶지?
하지만 이어진 말은 충격적이었다. 영희 씨 가족이 피난 가면서 행방이 묘연해졌다더라. 북쪽으로 갔다는 소문도 있고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영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찾아야 했다. 1953년 7월 드디어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3년간의 긴 전쟁이 끝난 것이다. 준호는 상위 군인으로 제대했다. 다리를 약간 절었지만 영희를 찾겠다는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고향에 돌아온 준호가 본 것은 폐허가 된 마을이었다. 영희의 집터에는 잡초만 무성했다. 이웃집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영희네 가족은 전쟁 초기에 월남했다고 들었는데 그 뒤로는 소식이 없구나. 준호는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영희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소식을 알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부산으로 갔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대구로 갔다고 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 달, 두 달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준호는 농사를 지으며 영희를 기다렸다.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마을을 떠날 수 없었다. 밤마다 그들이 약속했던 뒷산에 올라가 별을 보았다. 영희도 어딘가에서 같은 별을 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 영희야, 나는 여기 있어. 꼭 돌아와. 준호의 간절한 기도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1958년 5년을 기다린 준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영희가 서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피난민 대부분이 서울로 몰려들었다는 이야기였다. 준호는 고향을 등지고 서울행 기차에 몸을 맡겼다. 서울은 전쟁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재건의 의지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바삐 움직였고 건물들이 하나둘 올라가고 있었다. 준호는 영등포에 있는 친척집에 몸을 맡기며 일자리를 찾아 헤맸다. 세탁소에서 일할 사람 구함. 길거리에 붙은 벽보를 본 준호는 망설이지 않고 찾아갔다. 명동에 있는 깨끗한 세탁소였다. 사장은 50대의 중년 남성으로 준호의 성실함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열심히 하면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야. 처음에는 빨래를 나르고 분류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준호는 불평하지 않았다. 영희를 찾아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말이면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영희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월급을 받으면 절약해서 모았다. 탐정이라도 고용해서 영희를 찾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세탁소 일에도 점점 익숙해졌다. 준호는 꼼꼼하고 성실했다. 고객들이 맡긴 옷감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뤘다. 사장의 신뢰를 받으며 책임자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준호야, 너 정말 믿음직스럽다. 우리 딸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 1962년 어느 날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장의 딸 수지는 25살의 조용한 성품을 가진 여성이었다. 준호는 처음에 거절했다. 아직 영희를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장의 계속된 권유와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준호는 고민에 빠졌다. 이미 30이 넘은 나이였고 영희를 찾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갔다. 무엇보다 수지는 준호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다. 과거의 사랑을 잊으라고 강요하지 않을게요. 다만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수진의 따뜻한 말에 준호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몇 차례 만남을 가진 후 1963년 봄에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준호는 수진에게 진실을 말했다. 첫사랑이 있었고 아직도 그 사람을 완전히 잊지 못했다고. 수지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결혼 후 준호는 의류업계로 발을 넓혔다.
사장이 은퇴하면서 세탁소를 물려받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의류 제조업에 뛰어들었다. 성실함과 꼼꼼함이 사업에서도 빛을 발했다. 수진과의 사이에서 아들과 딸이 태어났고 가정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영희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밤에 잠들기 전이면 여전히 그녀를 떠올렸다. 어디선가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975년 준호의 의류업체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규모로 성장했다. 40대 중반이 된 그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수진과의 사이도 원만했고 두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삶이었다. 그해 가을, 한국의류공업협회에서 주최하는 업계 워크숍이 설악산에서 열렸다. 준호는 이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업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맥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워크숍 둘째 날 저녁 환영 만찬이 열렸다. 준호는 동료 사업가들과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설마.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여성은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 뒷모습만으로도 충분했다. 25년 전의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영희였다. 영희 씨? 조심스럽게 부른 목소리에 그 여성이 돌아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였다. 영희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가득했다. 준호, 오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2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들이 모두 멀어져 갔다. 어떻게? 여기에? 저도 의류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요. 영희는 작은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전쟁 후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서울로 올라와 홀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왼손에는 반지가 없었다.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못했어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21살이죠. 준호의 가슴이 뛰었다. 계산해보니 전쟁 직후에 태어난 아이였다. 혹시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전쟁 중에 돌아가셨어요.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는 알 수 있었다. 그 아들이 누구의 아이인지를. 두 사람은 호텔 로비에서 새벽까지 이야기했다. 25년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영희는 준호를 기다리며 홀로 아이를 키웠다고 했다. 준호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아픔도 털어놓았다. 오빠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오빠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미안해, 영희야. 정말 미안해.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얼마나 그녀를 찾아 헤맸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두 털어놓았다. 이제 어떻게 하죠? 영희의 질문에 준호는 답할 수 없었다. 수진과 아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영희에 대한 사랑도 여전히 뜨거웠다. 두 사람은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재회 후 준호와 영희는 비밀리에 만남을 지속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옛 추억을 나누는 것이었지만 점차 깊은 감정으로 발전했다. 25년간 묻어두었던 사랑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준호는 영희를 위해 서울 교회에 작은 집을 마련해 주었다. 공식적으로는 사업상 필요한 사무실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영희와 그녀의 아들 정민이 사는 곳이었다. 정민을 만났을 때 준호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10년 가까이 이중 생활을 지속했다. 낮에는 수진과 아이들과 함께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했고 저녁이나 주말에는
영희와 정민을 만났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자주 출장을 간다고 핑계를 댔다. 세월이 흘러 2010년 준호는 85세가 되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 의사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준호는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다. 수진아, 할 말이 있어.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수진을 조용히 불렀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영희와의 재회, 정민의 존재,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이중 생활까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찻잔을 들었던 손이 떨려 바닥에 떨어뜨렸다.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뭐라고요?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4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두고 살았다는 것이었다. 거짓말이죠. 농담이죠. 하지만 준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수진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나는 뭐였나요? 40년 동안 나는 뭐였단 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평생을 바쳐 이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40년이 해결되나요?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부터 일주일 동안 수진은 준호와 말을 하지 않았다. 식사도 따로 하고 같은 방에 들어가는 것도 거부했다. 일주일 후 수진은 가방을 들고 나왔다. 어디 가는 거야? 제주도 올레길을 걸을 거예요. 혼자서. 수진은 차갑게 말했다. 지금까지 당신과 함께한 내 인생이 뭐였는지 생각해 보려고요. 제주도에서 보낸 한 달 동안 수진은 매일 올레길을 걸었다. 바람과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았다. 준호와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아이들이 태어났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처음에는 분노했다.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다. 준호가 결혼 전에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첫사랑이 있었다고, 아직 잊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던 것. 그때는 젊은 패기로 내가 잊게 해주겠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첫사랑의 힘이 그렇게 강한 것인지 몰랐다. 특히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에서 헤어진 사랑이라면 더욱 그랬을 것이다. 수지는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준호가 나쁜 남편이었나? 아니었다. 가정에 충실했고 자상했으며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제공해 주었다. 다만 마음의 전부를 주지는 못했을 뿐이었다. 한 달 후 서울로 돌아온 수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분노는 가라앉았고 대신 깊은 슬픔과 체념이 자리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 후 1년 동안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수지는 준호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었다. 전쟁의 아픔, 25년간의 그리움, 영희를 다시 만났을 때의 충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그 시대의 전쟁의 피해자. 수지는 마침내 말했다. 만약 전쟁이 없었다면 당신은 영희 씨와 결혼했을 거고 나는 다른 사람과 만났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거죠. 수진의 말에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픔을 너무 늦게 이해했다는 것이 미안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영희 씨와 함께 보내세요. 그게 모두에게 최선일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이해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를 보내주었고 준호는 생의 마지막 몇 년을 영희와 함께 보냈다. 89세의 노인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전쟁과 이별, 그리움과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이야기였다. 때로는 선택해야 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하며, 때로는 용서해야 한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다.